네,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정치권 보면은 정부 여당의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심상치 않고요. 네. 또 여권 내에서 그런 권력 다툼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보고 가죠.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지율에 관해서 최근 많은 염려의 말씀들 있으신데요. 지난 5년간 제대로 이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겨지듯 넘겨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지금 폭탄 제거반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당선되면은 중립적인 사람들도 기대감이 좀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당선자에게 몰려줘요. 그러니까 다 70~80%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달 만에 37%로 떨어진 것은 자기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12%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만약 내각제라고 하면은 정권을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게 전 정권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볼게요. 먼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뭐 다양하죠. 근데 어쨌든 배현진 최고가 얘기했듯이 상황 자체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복합적인 문제로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지지율 내지 뭐 정부의 방향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뭐 그런 말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정책을 입안에서 펼칠 수 있는 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굳이 구조적 원인을 따진다 그러면 윤 대통령에게는 팬덤 지지층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팬덤 지지층에 의한 고정된 지지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팬덤 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이런데 융통성 있는 거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당의 도움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통상 보면 홍보적인 측면에서 또는 뭐 정책적인 입안 또는 추진 측면에서 보면 많은 도움을 줘왔었는데, 현 여당은 사실 뭐 그럴 입장이 못 된 상황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미쳤는데,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로 많이 여러분들이 많은 예시를 드는데, 인사 문제는 사실은 뭐 지난 문제예요. 어느 정도 지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향후 더 좋아질 지지율 추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인사가 잘된 정책을 핀다 그러면 그것은 좀 지지받는 측면이니까요. 따라서 앞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은 좀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인이 펴는 정책이 국민들이 볼 때 그건 나 필요한 정책이야라고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공감 어린, 홍보라면 홍보고 또는 공감이라면 공감, 소통이라면 소통인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모진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좀 지지율이 빨리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30% 선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지금 좀 꺾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뭐 야당 입장에서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게요. 이게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비판하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협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우리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 정부 탓이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전 정부 탓이죠. 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너무 못하고 대통령의 태도라든가 품격 문제가 전임 대통령과 너무 비교되지 않나. 오히려 전 정부보다 더 못해서 더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전 정부 탓.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정부에 대한 불만, 심판론 이런 것들이 거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보니까 이 하는 모습들이 뭐 일부 여론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별 관심이 없다. 그 이야기 뭐냐면은 대통령의 태도를 넘어서서 자질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근본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뽑아놓긴 했는데 2달 만에 벌써 과연 이분이 대통령 감인가, 준비된 분인가,
라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예.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 전 그런 정부 생각이 탓, 듭니다. 전 정부 탓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브리핑할 때, 백브할 때 전 정부 탓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정부는 그 대통령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영속성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해경 문제라든가 또 통일부 국가안보실 문제, 국정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국가기관을 대통령이 공격하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부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과거 보면요. 4.3과 같은 40년 전, 50년 전에 있었던 이에 대해서도 본인과 관계없으면서도 사과하고 반성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국가의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감히 조언 드리자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의 관료 시스템에 쏙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 좀 적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 실패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 초래된 건 다 공감을 했잖아요. 민주당도 지난 선거에서 다 사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못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핑계대지 말자는 취지인 것이지 현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현 정부 입장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못한 게 뭐 있죠? 지금 드러난 건 없어요. 정책 효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이고요. 다만 인플레 등 이런 경제 상황 자체가 예전에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이득 보는 쪽도 있고 실패 보는 쪽도 있는 현상이었어요. 네. 근데 인플레 같은 경우는 이득 보는 측면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공통의 우려를 제기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잡지 못하면. 네. 그런데 이런 인플레 같은 것이 윤 대통령의 잘못만으로 초래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배현진 최고는 한 것이고 이거 이랬다 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전부 다 잘했다. 현 정부 60일 만에 이것은 진짜 탄핵받을 만하다. 이런 말들도 나오던데 네. 터무니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라의 정통성 문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제가 탈북민 얘기 안 하겠어요. 서해 네. 공무원 얘기 안 하겠어요. 사과해야죠 그러면. 이거 사과 안 하고 월북이라고 다시 바꾼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 정부가 했던 일들을 되바꾸는 것은 잘못됐으면 되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폐청산한 거 아닌가요?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 TF 뿌려서 했던 게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붙잡을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할 일은 진짜 경제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께 조언하자, 네. TF 뿌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진정성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원인들로는 여러 가지들이 꼽히고 있는데 한 가지로 이제 도어 스태핑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다가 또 하루 만에 재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도어 스태핑 관련 장면들 모음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개만 하고 들어갔다고. 내일도 하실 거예요? 뭐 입어야 하나 안 되겠어. 여러분들도 괜찮아요.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하루 정도 잠시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을 좀 중단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재개를 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중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 도어 스태핑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윤 변호사님이 정책 실패한 게 없다고 하셨는데 네. 정책을 한 게 없으니까 실패한 게 없죠. 지금 대통령 도어 스태핑 하는데도 정책 관련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실현이 좀 부족하지 아니더라도 않습니까?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문재인 정부 2달, 석 달 때, 100일 때 네. 일자리 전광판 설치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에서 참조경제라고 조롱하고 뭐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47도 나오고 뭔가 국정비전이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에는 국정 비전이라는 정책 자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비판할 거리도 사실은 정책 비판할 거리가 없고 태도라든가 자질 문제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하는 것도 보십시오. 전 정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논쟁이 국가가 발전하려면 정책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태도 문제, 자질 문제, 인사 문제 이런 것들로 하니까 과연 국정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자꾸 이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난 대선 때 정책적 측면에서 공격을 퍼붓던 건 뭘 대상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책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두드러지게 돌아나 보이지 않는다거나 기존 예상했던 정책과 좀 완전히 다른 정책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컨대 민주당 정책에서 실패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지금 많은 정책적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정책이 있는 것이고요. 110대 과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민생경제 몇 번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장관들 독대한 이후에 다 브리핑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도스태핑의 의미는 사실은 기자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기자분들이 정책적 질문해야 정책적 대답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의제가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정책적 이해도가 없다, 정책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도스태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로 보이고요. 어쨌든 도스태핑에 대해서는 저것은 없애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없애라고 하는 거 보면 없애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아무래도 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여러 말실수 같은 게 나와서 또 그게 논란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메시지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필요하죠. 그런 너무 사전적 관리된 메시지를 내놓게 되면 그것은 도스태핑의 의미를 잃는 것이고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도만 좀 대통령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자분들, 눈앞에 기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받다 보니까 그 너머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말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네. 약간 좀 포멀하게 가셨으면 더욱더 정교한 그러니까 메시지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틀, 전달되고 오가는 그 상황 이런 상황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나는 심각해 죽겠는데 왜 저렇게 가벼워 보이지?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저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 안 하시고 즐거우신가?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공식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화면으로밖에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실제 안에서 참모진들이 논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요. 화면상 모습을 보면 도스태핑에서 나오는 발언들, 행동들 또 안 하기로 했다가 또 하기로 한 거 이런 게 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즉흥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문제도 과연 저 답이 준비된 답인가? 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이건 저는 뭐 언론도 좀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해프닝석, 가십석 질문들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그런 것보다는 지금 경제 위기니까 이런 정책을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책을 집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해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대통령도 말씀을 하시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건 뭐예요? 북풍 이야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끌고 나오는 거는 대통령이 그렇게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 정책이든 경제 정책이든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북풍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 핫한 것 중에 하나는 강제북송 사건, 이 논란의 재점화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는 그 의도, 이 귀순의 진정성을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북송한 게 아니냐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꺼내든 게 야권에서는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빌미를 안 주면 되잖아요. 예컨대 이 문제가 뭐 어거지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가벼운 문제도 아닌 것이고 의도가 야권에서 제기하는 굳이 끌어낸 것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들이댄 거 아니냐라는 식의 분석 자체가 저는 국정의 파트너로서 좀 문제가 있다. 시각 자체가. 설령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설령 여권이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목숨과 관련된 또는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가폭력과 관련된 것을 지지율과 비교해서 이것과 연관시킨다. 저는 그것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좀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계속 지금 최근에 와서 또 다시 한번 불거지다 보니까 수십 년 거를 다시 뒤집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그만큼 문제가 의심을 피해자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귀순 강제 북송에 강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진정성 있는 점인지 누가 판단합니까? 이거 무슨 뭐 이렇게 해안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순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전 이러면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정부 예. 말이 맞죠. 귀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흉악범이었다는 점, 뭐 이런 점들도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예요. 중하게 고려가 제가 됐다는 보기에도 거거든요. 흉악범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모든 면을 볼 때 예. 흉악범이라는 징조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흉악범이었다 하더라도 귀순 의사가 있었으면 여태까지 다 귀순 의사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큼은 오히려 왜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들고 와서 관심법인가요? 예. 진정성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일기장에 썼나요?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 자체로 받아줘야 된다. 당연하죠. 그 여태 그렇게 해왔던 게 관례 아니랍니까? 통일부에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귀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북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에 왜 강제 북송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의도는 뭐였다고 그거를 보십니까? 파헤치자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서 야, 선박이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잡아달라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설에 의하면. 네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이 나선 거예요. 국정원이나 군이 나서서 이것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한 게 아니고 국가안보실에서 거꾸로 얘기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다 이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 도대체 국가안보 사안이냐. 군이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부가 내려온 거잖아요. 왜 이게 국가안보 사안이죠? 그렇다면 국가안보 사안인데 이걸 서둘러 가지고 3일 만에 신문을 끝내고 배는 청소해서 그냥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네. 예. 저렇게 문제를 야기하면서. 예, 자, 예. 그러면 저희가 굳이 뭐 아세안 특별회의 초청장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더라도 네. 그 사안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위법한 거예요. 그럼 위법한 행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자, 위법한 행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흉악범이니 아니니 지지율이니 이런 문제로 지금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국민들께 이것이 북한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예. 서해 공무원 얘기해 볼까요? 예. 똑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국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는지와 여부가 이게 예. 가장 관전 포인트다. 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귀순 의사 밝힌 것 자체가 중요하다. 또 국가안보실이 이야기할 먼저 필요는 나선 것도 없고요. 문제다. 여러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셨어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의혹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혹이라는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흉악범이라고 지금 본인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 상식선에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했던 말로 저는 가늠하겠습니다. 애꿎은 박지원 잡지 말고 물가 잡고 경제위기나 제대로 대응하시라 이 말씀 예.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또 인사 문제가 계속 꼽히고 있는데 네. 사적 채용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의 40년지기 지인의 아들 2명이 또 채용이 됐다고 해서 이것도 사적 채용 아니냐, 대통령실은 사적 채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일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 사적 채용의 개념부터 일단 정립을 해야 돼요. 네. 만약에 사적 채용이 인사 담당자, 인사권자와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네. 이 사적 채용은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비일비재했어요. 네. 일단 김혜숙 법제처장도 사적 채용이겠네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변호사 사무실 같이 했다는 이유로 채용됐다면 어디까지 지인으로 보고 그렇죠. 사적 그 채용으로 사적 볼 채용의 것이냐.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경계가 것이고 저렇게 묘하고. 네이밍을 함부로 할 건 아니다. 예컨대 만약에 저 인사 대상자들이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대통령실에 들어왔다. 그럼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선거 때부터 인수위 시절까지 만약에 계속 도왔다 그러면 네. 저는 그 채용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인을 선거 캠프나 인수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과 공적인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어떤 면에서 지적에 다르죠? 대해서는 예컨대 그 여태까지 그러면 대통령실의 참모들 같은 경우에 네. 고위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 말고 행정 보조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사실 사적 사적으로. 채용이었어요. 거의 다. 네. 그렇다면 왜 지금에 와서 문제 삼느냐? 두 번째,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당 기반 정치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대통령 그 경선 당시에는 아는 사람 통해서 본인 선거운동 주도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인수위까지 왔던 부분들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와서 업무를 수행하고 네. 그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네. 이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추천을 한 거라면서 좀 감싸기도 했는데 오히려 높은 직급인 1급도 아니고 9급이라서 오히려 미안하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국정 지지도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상식선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 전에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든 박근혜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사람 채용합니다. 네. 근데 어떤 가까운 사람인가 하면요.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행정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하면서 가까워진 사람들을 채용하지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사적 이익관계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뭐 친구의 자녀를 채용을 한다거나 뭐 흔히 하는 말로 극우 유튜버의 그 관계 있는 분을 채용한다거나 예.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상식선에서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오늘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여권 안의 내용 문제까지 미처 넘어가지 못했는데요. 이 나머지 내용들은 또 내일 이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요.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